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좀 떨려요. 지금 이 자리에는 글을 쓰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은 대부분 문학을 사랑하고 또 문학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이 없어도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는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사실은 올해 봄부터 이 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김도연 선생님께서 문학 강의를 한번 하자고 하셨는데 시간이 서로 잘 맞질 않아서 이제서야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문화센터의 김도연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갑자기 막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끔 기침도 나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저는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보셔야만 알 수가 있지만은 이 오른쪽 얼굴에 이 마비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꼬집어도 아픈 걸 모르고 혀도 오른쪽은 마비가 되어서 제가 하려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좀 잘하려고 신경을 쓰거나 긴장을 하면 이 혀가 더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반항을 해요. 혹시 강의 도중에 제가 기침을 좀 하거나 여러 번 말을 고쳐서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병이 있구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년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지만 얼굴에 처음에 마비가 와서 입이 삐뚤어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막 흘리고 또 말도 제멋대로 막 헛나올 때는 기가 막혀서 정말 죽고 싶도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됐지만 제가 또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제는 알아요. 왜 내 얼굴이 망가지게 하셨는지 그런 뜻을 알고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자신제의 가을 문학 산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문학하면은 시, 소설, 수필 또 거기다가 희곡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다른 장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문학 산책이라고 썼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 산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딱딱한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책이라는 제목 그대로 낙엽을 밟으면서 가을을 산책하는 그런 기분으로 주로 저의 시들을 감상하면서 해설과 함께 제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제 이름은 차신재고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25살에 저기 앉아 계시는 저 경상도 남자 끄임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75년 9월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오자고 그런 게임에 또 빠져서 4살짜리 저 애를 데리고 이 미국에 와서 이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귀가 얇고 마음도 약해서 이렇게 저 남자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평생 이렇게 줏대 없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뉴욕에서 한 20년 넘게 살다가 LA에서 또 한 10년 넘게 살고 4년 전에 이곳 라스베가스까지 흘러와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큰아들과 딸이 뉴욕에서 이곳으로 먼저 이사를 오는 바람에 LA에 살던 저와 제 막내가 일로 옮길 결심을 했었는데 막상 옮기려니까 이 삭막하고 뜨거운 이 사막 도시에서 어떻게 살까 사실 많이 걱정이 됐어요. 저는 꽃 가꾸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철 갖가지 꽃들이 피고 지는
LA의 그 날씨와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는 그 LA를 참 좋아했어요, 사실. 그리고 또 글을 쓰면서 알게 된 여러 문인들과 헤어지는 것도 섭섭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곳에 오니까 또 좋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지금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제 인생의 가을을 잘 살고 있습니다. 가을 참 좋은 계절이죠. 특히 여름 한철 무서울 정도로 뜨거운 이 라스베가스에서는 9월과 함께 가을이 시작되면 와, 살았다, 정말 좋다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감동으로 우리들은 가을을 맞고 또 가을을 보내게 되죠. 새로운 생명이 눈뜨면서 천지가 생동감으로 출렁거리는 이곳의 봄도 참 좋지만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변화를 우리가 이곳에서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을 하면 왠지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가라앉아서 어디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냥 음악이라도 듣고 싶고 또 낙엽지는 산길을 걸으면서 가슴에 쌓인 이야기를 또 낙엽 속에 풀어놓고도 싶고 차를 타고 어디든 끝없이 달려가고도 싶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왠지 센티멘탈해져서 삶이 허무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한 해가 끝나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뒤따라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감상하실 시들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시를 쓴 사람의 해설을 들으면서 이 시를 감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라스베가스에서 와서 쓴 가을시 한 편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도 가을꽃이 핀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 가을에 아주 작은 국화 화분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꽃이 다 졌는데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뒷마당 한켠에 심었더니까 그 추운 겨울과 여기 라스베가스의 한여름 그 뜨거운 더위를 이겨내고 가을이 되자 한아름 탐스럽게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주먹보다 약간 큰 화분이었는데 그것이 한아름이나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대견하든지 눈물이 활칵 쏟아질 만큼 가슴이 뭉클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시에 대한 그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제가 쓴 시입니다. 누구나 가을이 되고 낙엽이 떨어지면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잘못 살아온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교만했던 자신, 옹졸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고 또 한 해가 가듯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곳이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가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더 아프고 더 절실하게 가슴에 다가오죠. 그래서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자각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맨 뒤에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 마법의 도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여러분이 아마 알 것입니다. 이 라스베가스를 갬블의 도시, 죄악의 도시 막 그러죠. 근데 갬블의 도시는 맞아요. 갬블.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일확천금을 날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마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죄악의 도시라고 하는 건 참 저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는 어느 도시에 죄악이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해서 죄악이라는 맛을 넣는 거 그거 참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그 기절이 또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새롭게 이민을 오는 각오를 하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좋은 분들이 살고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지금의 내 상황을 쓴 것입니다. 다음 시 한 편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는 본 적이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데스밸리를 거의 다 가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 3월에 처음 갔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그 김남조 시인께서 LA에 오셨댔어요. 그래서 그것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문인들 한 5명이서 함께 그곳에 가서 2박 3일을 자면서 그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계곡이라기에 정말로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한 죽음의 고요만이 있는 그런 골짜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였어요. 미국의 기상 관측 역사에서 가장 덥다는 기록을 가진 곳이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그 무섭도록 뜨거운 태양과 밤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친 바람을 견디면서 그렇게 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있을 줄 몰랐고 그 따끈따끈한 실개천에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물고기들이 그렇게 신나게 꼬리를 흔들면서 헤엄쳐서 달려가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자연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토록 말없이 온몸으로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어요. 정말 밤하늘의 그 별들은 정말 주먹만큼 컸어요. 정말 쏟아질 것처럼 그 많은 별빛 속에서 그것이 저에게는 그것이 수억의 눈동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눈동자 아래서 내가 정말 어떤 죄악도 어떤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눈동자들이 수억의 눈동자가 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수억의 눈동자, 정말 두려운 눈동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 바람이 밤새도록 휩쓸고 가니까 그 모래가 어제하고 다른 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잔잔한 물결이 어떤 황금빛 정말 석양 노을 속에 그 바다가 기도하고 정말 어떤 비단 정말 어떤 실크 같은 이런 그런 모습도 있었고 정말로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막 통곡이 터질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걸 시로서 표현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께서 이 시를 보시고 제 시 중에서 가장 절창한 시라고 이렇게 평을 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다음에는 시를 감상하시기 전에 시와 시인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는 어렵고 재미없어 하셔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시를 읽으면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시를 읽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시가 갖고 있는 낭만성과 이상성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골치 아픈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낭만성과 이상성 이렇게 하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이곳은 참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참 낭만적인 분이었어. 이렇게 하면은 낭만성이 뭔지 우리가 꼬집어서 설명을 하지를 못해도 여러분 다 가슴으로 느끼게 되죠. 알겠죠? 그리고 이상성이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어요. 내 이상적인 남편상은 이러이러한 남자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남편상을 얘기하죠. 또 내 이상적인 아내상은 하면은 이러이러한 여자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아내상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꿈꾸는 남자는 내가 꿈꾸는 여자는 이렇게 하면은 이상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시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낭만성과 이상성을 바탕으로 시인들은 각박한 현실을 초월하고 초월해서 자유롭고 신비하면서 약간은 몽환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시 속에 표현하고 그려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시라도 그 현실에 숨막히는 상황을 잊고
시의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의 끝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다음에는 저의 시 어머니의 모습 한번 감상해 주십시오. 조금 크게 하세요. 뒤에서는 안 들려. 제 말이 조금 더. 액자 하나 제대로 못 거는 내 서툰 몸짓. 남편 따라 미국으로 오면서 어머니 가슴에 커다란 대못 하나 야무지게 잘도 박았습니다.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이나 햇볕 쨍쨍 맑은 날에도 언제나 젖어있던 그 자리, 수십 년 그곳에 겹겹이 걸어두신 그유, 뼛속을 드나드는 그 무게로 하얗게 휴든 지금은 해돋는 바닷가 언덕에서 젖었던 시간 꺼내어 말리고 계시지요. 너는 내 가슴에 못 같은 건 절대로 박은 적 없다고, 피 같은 건 더더욱 흘리게 한 적 없다고 손살에 적으시던 어머니. 저는 시를 어려운 언어로 쓰지를 않으니까 이 시를 보시면 쓸 때 제 심정도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머니를 두고 미국에 온 것 자체가 얼마나 불효였는지 가끔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오죠.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다 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 두고 오셨다가 또 나중에 어머니가 오신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여기서는 제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은 강원도 삼척이고 제 어머니의 고향은 강원도 강릉입니다. 두 분은 결혼하시고 아버지의 직장이 있던 서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는데 첫 아기인 저를 어머니는 친정이 있는 강릉에서 낳고 한 달 산후조리를 한 후에 다시 서울에 가서 저는 서울에서 자랐죠. 그래서 사실 강릉 출생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서울에서 계속 자라다가 5살 때 6.25 전쟁이 나면서 부모님들은 고향인 강릉으로 피난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자 아버지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끝나고 조금 살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가을에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서울로 다시 가실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그해 여름에 급성맹장염을 급체라고 오진을 한 의사 때문에 한 이틀 동안을 아버지가 급체니까 그러면서 그럼 체한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가지고 수술을 2번이나 받으시고 또 회복을 못하시고 36세에 강릉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29이었고 저는 8살이었고 제 밑에 6년 아래인 여동생이 2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렇게 3명의 여자들만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가 가셨죠. 그 후 어머니는 친정 근처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사셨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그때 어머니는 아프다고 하시면서 맨날 방에만 누워 계셨어요. 뭐 어디 돈을 벌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놀러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아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마음이 많이 아프시니까 생활에 의욕도 없고 그래서 맨날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삼척에 살고 계시던 제 할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오셨어요. 그리고 아직 나이도 젊으니까 좋은 사람 찾아서 시집을 가거라. 저 애들 둘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저희 둘을 데리러 오셨어요. 당연히 어머니는 죽어도 아이들을 두고 다른 데 시집 갈 생각은 없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애들 데리고 할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는 곳으로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말에 어머니는 저희들 데리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삼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은 면소재지가 있는 곳이었는데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었어요. 경찰서, 지서도 있었고 은행 역할을 했던 농협도 있었고 5일마다 장이 서는 그런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으로 가시자 시장에 조그만 쌀가게를 시작하셨어요. 저희들 키우면서 이제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하셨던 어머니는 차츰 사업에 눈을 뜨시더니 동해안에서 나는 마른 수산물들 뭐 미역, 오징어, 뭐 북어, 황태 이런 것을 장날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팔러 가요. 거기는 여러분들 이제 거기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강원도 삼척에 그 근덕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한 5리쯤 한 2km쯤 떨어진 곳이 바다예요. 그럼 거기서 장날이 되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팔러 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아서 한 추럭이 되면은 싣고 서울에 있는 도매상에 갖다 파는. 어떻게 그 시골에서 30살 한번 초반에 어머니가 그런 사업을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놀라워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제법 잘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셔도 저는 가난 때문에 고생을 한 기억은 없어요. 저는 항상 학교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었고 다른 아이들이 그 검정 고무신이나 심지어 그 집신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워낙 시골이었으니까. 집신을 신고 다닐 때 저는 까만 구두를 신고 다녔고 다른 아이들이 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허리에 묶고 다닐 때 저는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은 다른 아이들이 그때는 지프로 만든 삿갓이 있었어요. 시골에. 우산 같은 거 거의 정말 구경하기 힘들었어요. 그 삿갓자루를 쓰고 학교에 올 때 저는 엄마가 서울에서 사다 주신 까만 우산을 쓰고 노란색 장화를 신고 학교에 갔습니다. 전교생이 한 1000명쯤 됐어요. 그때는 이제 산하제한이라는 걸 몰랐던 때니까 시골이었지만 한 클래스가 한 학년이 한 3클래스로 나눠져 있었고 한 반에 한 뭐 60명 이상씩 있었어요. 1000명이 훨씬 넘는 학교였었는데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애는 저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많은 애들의 그 눈길을 끌었었죠. 무슨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3학년 말일 끝날 무렵쯤 됐으니 전학을 갔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별나라에서 떨어진 아주 신기한 존재처럼 아이들이 저를 졸졸 따라다니고 신기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는 동해안에서는 그래도 제일 크다고 하는 도시인 강릉에서 그 당시 여학교까지 다니신 꽤 인텔이었어요. 그런데 또 서울로 다니시면서 사업을 하셨기에 저희들을 시골 아이들답지 않게 예쁘게 꾸며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보는 사람들마다 그 강원도 사투리는 그 경상도와 함경도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어요. 아이고 어째 이렇게 이쁘노 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너무 그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아버지 없다고 기죽고 무시당할까봐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무섭게 저희들을 가르치셨어요. 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다른 애들보다 무엇이든지 더 잘하지 않으면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절대로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공부도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너만 믿고 사는데 너가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공부도 못하면 엄마는 속상해서 너희들을 할아버지가 계시는 큰아버지 집에 보내고 도망갈 거라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쁜 것을 배울까 봐서 밖에 나가 노는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참 야속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이었죠. 제 학교 때 별명이 국정교과서예요. 지금도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제 성격이 답답하고 숨막힌다고 남편이 가끔 불평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4, 5, 6학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강릉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와는 헤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냥 방학 때나 휴가 때 나가서 엄마를 잠깐 보는 게 전부였죠. 학교를 마치고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오고 저는 어머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지만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이 아무도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가서 한 달 동안을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한 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서 지금 한 반은 정신이 없으셔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랬지만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면서 작별 인사를 한 것이 그나마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죠? 다음에는 할아버지의 성묘라는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동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못 찾으셨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이 할아버지 이 시는 며칠 전 신문에도 나갔어요. 이 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김도현 선생님의 심금을 아마 이 시가 건드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읽고 울었다고 하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한번 울어보시라고 제가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성묘 자신제. 어느 봄날 할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산소에 갔었지. 10살 무렵이었나 봐. 진달래꽃 산에 빠져 굽고 가파른 산길도 소풍길 마냥 즐겁게 깡충거리며 갔었지. 진달래꽃 한아름 아버지의 무덤 앞에 놓고 나비처럼 나풀나풀 절을 하다가 할아버지 두 눈 가득 피어있는 붉은 꽃더미를 보았지. 먼 데서 뻐꾸기 소리 날아와 적막한 산을 휘젓는데 봉분을 쓰다듬던 할아버지 메마른 손등에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던 붉은 꽃잎들. 36 막내 아들 가슴에 묻은 할아버지. 그 아들 떨구고 간 꽃봉오리 2송이 품에 깊이 안으신 후 웃음을 거두셨다지. 해설이 없어도 그 광경이 눈앞에 그려지죠. 제 할아버지와 제 얘기입니다. 그날 할아버지 눈에 가득 피어있던 붉은 꽃더미는 눈물이 가득 고인 할아버지의 두 눈이었고 할아버지 손등에 떨어져 내리던 붉은 꽃잎은 할아버지의 굵은 눈물방울이었습니다. 여기에 꽃봉오리 2송이를 가슴에 안았다고 제가 표현을 읽었는데 그 꽃봉오리 2송이는 8살과 2살의 아버지를 잃은 저와 제 여동생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소리 없이 우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아프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아버지가 없으면 불쌍하고 가여운
아이가 되는 것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였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그저 지천으로 피어있는 여러 이제 산에 꽃에 취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할아버지와의 산길 나들이가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어린 선녀가 얼마나 가엾고 안쓰러우셨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손주들을 둔 지금은 너무나 절실하게 그때 할아버지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는 제 유년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삼척으로 이사를 왔다 그랬잖아요. 삼척으로 이사를 한 후 날씨가 좋은 토요일이면 저와 제 동생은 엄마가 사주시는 이제 할아버지께 드릴 봉지 담배. 그때 시골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그런 담배가 아니고 이렇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담배대에다 이렇게 넣어서 피우는 담배가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 봉지 담배나 사탕이나 과자를 가지고 걸어서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저희 집에서 한 10리가 좀 넘게 떨어져 있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3급생이었지만 뭐 4학년, 5학년 그때였지만은 제 동생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한 5살밖에 안 된 어린 꼬마였는데도 꼭 저를 따라서 함께 할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했죠. 어린 우리들이 걸어가기에는 멀고 험한 산길이었지만 저는 그 길이 전혀 멀거나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징검다리도 건너고 논뚝길도 걷고 밭뚝길도 걷고 아주 좁은 산길도 걸어갔는데 길가에 온갖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면서 날아다니던 그 길. 저와 동생은 큰 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갔던 그 길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가니까 그곳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지금도 그 길이 눈에 선해요. 나중에 커서 사촌 언니들에게 들었는데 그 길은 가끔 여우나 산짐승들이 나오기도 해서 어른들도 무서워서 혼자서는 잘 걸어가지 않던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다녔어요. 제 할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끝난 저녁 시간이면 목침을 베고 누워서 늘 책을 읽으셨는데 제가 가는 날이면 항상 저에게 책을 읽게 하시고는 눈을 감으신 채 목침을 누고 이렇게 듣다가 잠이 들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 나이에 벌써 장왕홍련전, 신청전, 춘향전, 별주부전, 토끼전 등의 한국고전을 다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강원도의 첩첩 산골에서 어떻게 한글을 배우시고 어디서 그런 책을 구하셔서 읽으셨는지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책을 좋아하셨던 할아버지의 그 선비적 기질이 저한테 내려와서 저 역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오늘날 시를 쓰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보다도 말로 없는 눈길로 저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기억이 더 많아요. 봄에 산에 꽃이 피면 지게 위에 가득 꽃을 얹고 집으로 오시던 할아버지. 먼 데서 보면 작은 꽃구름이 등등 떠오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환갑 나시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막내 아들이었던 제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는 입을 닫아버리셨대요. 처음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저는 할아버지가 말을 못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전혀 말을 안 하셨어요. 그저 눈으로 빙긋 웃는 것이 전부였어요.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어요. 요만큼만 할게요. 할아버지 얘기는. 저는 자연과 감성이 눈뜨기 시작했던 초등학교 그 3년간을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삼척에서 보내게 된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강릉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을 꿈같은 유년의 기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집은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강원도 도매 산골에 있었어요.
동네에 집이라고는 한 10여 채밖에 없었는데 집 앞에는 논과 밭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 뒷동산에 오르면은 망망하고 푸른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계셨고 또 우리를 예뻐해주는 사촌 오빠와 사촌 언니들이 있었고 우리가 가면은 공주님처럼 받드는 비슷한 또래의 육촌 형제들 또 친구들 한 다해서 6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 따라서 봄이면 들판에서 냉이도 캐봤고 산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진달래 꽃잎을 따서 입술이 보라색이 되도록 먹어봤고 풀피리도 만들어서 불면서 시골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여름이면 언니들 따라서 그 산 밑에 그 바다로 갔어요. 거기서 미역도 건져보고 홍합도 따보고 소라와 조개도 잡았습니다. 또 가을이면 친구들 따라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도 따먹고 가을 논둑에서 메뚜기도 잡고 언니를 따라 논에 가서 포이 하면서 참새도 쫓아봤어요. 또 겨울에는 집 앞에 꽁꽁 얼어있던 논에서 오빠가 만들어준 안진뱅이 썰매도 탔고 겨울 하늘 높이 연도 날려보았습니다. 파란 청솔가지를 태우면서 그 매캐하고 싸하던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녁밥을 짓던 큰언니의 모습도 기억납니다. 저는 토요일만 되면 어린 저희들이 걸어가기엔 너무 멀었던 그 신입길을 걸어서 할아버지 집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어떤 날 엄마가 말릴 정도로. 그렇게 꿈같은 유년을 보내고 저는 강릉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할아버지 집에 갔던 기억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제 평생에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잔 날은 다 합쳐도 2달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고향하면 제 아버지가 태어나서 자랐던 강원도 두메 산골이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처럼 가슴에 싸하게 다가옵니다. 제 가슴 속에 그런 낭만적인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고 재미없죠? 이번에는 다른 시 한 편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따스한 날.
이 시 역시 해설이 없어도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작품이죠. 2009년 가을에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시아버님께 치매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93세였어요. 저 뒤에서 잘 들립니까? 예. 서울에서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둘째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못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착해서 이제 제 앞집 방향을 가니까 아이고 네가 그 먼 데로 왔나 하시면서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아버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했더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큰 애기를 내가 왜 몰라 지용이 애미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5년 만에 만난 저를 알아보시는 거지.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저는 아버지를 자꾸 막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머무르던 한 달 동안 한 번도 저를 못 알아보신 적이 없었고 전혀 치매 증세가 없었어요. 어느 날 양말을 신겨 드리려고 보니까 발 뒤꿈치에 각질이 덕지덕지 앉아 있었고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이 아버님을 돌보고 있었는데도 발 뒤꿈치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더우물을 떠다가 발을 담가 불려서 한참 동안 불려서 이제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러자 간병인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 고무장갑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맏며느리로 와서도 수십 년을 외국에 살면서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해드린 제가 아버지의 발 뒤꿈치에 쌓인 때가 더럽다고 장갑 낀 손으로 씻어드리기가 싫었습니다. 그 멋지던 풍모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마음속으로 울면서 그 발을 씻겨드렸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아버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후 아버님 병환은 점점점 더 나빠지시더니 7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점점 더 약해지시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모두 함께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뵈러 가자고 그렇게 1년 전부터 사직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 사위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 휴가를 맞춰가지고는 2010년 5월 30일 날에 비행기표를 이제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런데 3일을 더 못 사시고 5월 28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마침 저의 첫 번째 시집 출판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모든 자손들을 못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들과 며느리와 딸과 사위와 손주들까지 11명이 가서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제 시집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대견해 하시며 기뻐해 하셨을 시아버지 형전에 제 시집을 바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 시아버지는 정말 멋진 로맨티스트였어요. 꽃도 좋아하시고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런 취향이 저와 너무나 같아서 저희들은 아버지는 그 세 며느리 중에서도 저를 유난히 사랑해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저는 또 유난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들의 시기와 질투도 좀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잘생긴 미남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저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하실 때는 늘 이쁘고 똑똑한 우리 큰 며느리 그러셨대요. 아버지 눈에는 제가 막 이쁘고 똑똑해 보였던가 봐요. 제가 사실은 참 바본데. 제가 시인이 되었을 때 그래 나는 네가 글이 될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과 함께 시집살이를 시작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26대 종갓집 맏며느리가 된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하면 제 시어머니가 못할 줄은 짐작했다만 해도 너무하게 모르는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흉인지 욕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못하지요? 하고는 히히하고 웃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어이가 없으셨는지 속이 좋은 거냐 철이 없는 거냐 하시면서 혀를 끌끌 차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철 없는 저를 아버님은 무조건 감싸고 사랑해 주셨죠. 등단을 한 후 2000년 초에 제가 문학 공부를 한다고 한국에 몇 년 있을 동안 남편은 사업 때문에 중국에 가 있었어요. 혼자 있는 저가 안쓰러우셔서 아가 데이트 안 할래? 어디 바람 쐬러 안 갈래? 아가 뭐 먹고 싶은 건 없냐? 하시면서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며느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50이 넘은 저만 큰아가 아가 하고 부르셨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누구 애미야 누구 애미야 그러시면서 저는 아버님이 저를 아가 하고 부르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네 바다 보고 싶어요 하면 인천으로 함께 드라이브를 가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면 맛있다고 소문난 집을 찾아서 저와 데이트하시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아버지의 팔짱을 끼거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녔어요. 넘어지실까 봐 겁도 났지만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아버지 팔에 매달리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은 이제 조그만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전용 이제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그래 아버님의 운전기사가 그런 우리를 보고는 꼭 회장님 애척 같아 그러실 정도로 저희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저는 그분이 제 시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웠어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님이십니다. 돌아가신 지 7년이 됐어요.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제 시를 보신 것처럼 저는 어려운 언어로 시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 시는 따로 해설이 없어도 제 시만 읽어서 공감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순수하고 솔직하게 저를 제 시적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희 시집을 한번 읽고 나면은 제가 살아온 인생이 환히 들여다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쉬운 언어로 어렵지 않게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나오는 시들, 특히 신춘문예의 문학성과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그런 평을 받으면서 세상에 나오는 시들을 보면은 시를 쓰는 저도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어떤 공감대를 주기 위해서 쓰는 시인지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몇 줄 읽다가 덮어버립니다. 저는 시라는 것이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읽는 사람이 그 시의 주인공이 되어서 현실을 뛰어넘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시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를 읽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를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시를 읽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가 좋아서 읽는 평범하고 순수한 감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쉽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공감대를 주는 시들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읽히면서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는 시라고 해서 그런 시가 쓰기도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시를 쓴 시인이 꿈꾸고 숨쉬는 시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다음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나는 시골버스 차장이 되고 싶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참 좋아해요. 초등학교 시절 시골 신장로는 아스팔트가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구름처럼 먼지가 일었죠. 시골 아이들은 그 냄새가 좋아서 자동차 뒤를 따라가면서 달려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은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는데 강릉에서 뭐 울진 이런 데까지 하루에 버스가 그냥 한 10대 정도 다닐까 한 그런 시골이었어요. 저는 그때 멀리 사라져가는 버스를 바라보면서 그 끝은 어디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 길이 끝나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꽃이 피어 있을지,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버스 차량이 되면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어떤 유토피아가 있는 곳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넌 이 다음에 커서 희망이 뭐냐 하고 물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 현모양처, 대통령, 장관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물으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저한테는 어떤 대답을 나올까 했는데 저는 버스 차장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그 아이들이 그 시골 아이들도 그 버스 차장을 뭐 별로 시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막 백상을 막 두들기면서 막 웃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웃은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낯선 동네 이름이 나오면 무작정 빠져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굽이굽이 몇 개의 산을 넘으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전원 동네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답니다. 생전 들어도 못 보던 길, 저 길에서 뭐가 있을까 설마 그러는데 따라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시인이 된 동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인께서 방금 감상하신 저 시를 읽고는 이때 벌써 시인이 될 싹이 트어 있었구먼 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백일장에 제가 쓴 글이 당선되어서 상을 받은 적도 있고 또 글짓기 시간이 되면 제가 쓴 글을 친구들에게 읽어주시면서 잘 썼다고 선생님이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글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강릉에 있는 중학교를 갈 때 중학교에 가면 너는 꼭 문예반에 들어가거라 하셨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니까 문예반 원예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민하다가 꽃이 있는 원예반으로 갔어요. 어릴 때도 아마 꽃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제가 문예반으로 들어갔다면 제가 좀 더 일찍 시인이 됐을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저는 50이 넘어서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사는 그 이민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서 글을 쓴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읽는 것을 좋아해서 뭐 시고 소설이고 신문이고 저는 닥치는 데 읽을 것만 있으면 그렇게 읽었습니다. 마침 뉴욕에서 우리가 살던 동네에는 그 공립도서관에 한국 책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았지만 읽을 거리에 늘 목말라 했던 제 갈증을 조금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힘들고 고달픈 이민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죠.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어서 큰 아들과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내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한국에 갔다가 갑자기 얼굴 반쪽이 마비되는 병이 저에게 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얼굴이 망가지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두문불출하고 있던 저에게 중학교 때 바로 내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시인이 되어서 병문안을 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는 뭐 자주 연락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중학교 때 헤어지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38년 만에 그 친구가 어떻게 제 걸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얼굴이 많이 이제 일그러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꼭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밖에 못 나가니까 네가 오너라 했더니까 저희 집으로 갔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시집 두권 자기가 쓴 거를 시집 두권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이 망가져서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 그 친구가 죽어간 그 두 권의 시집을 읽으면서 나도 문득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시를 쓴다면 나도 쓸 수 있겠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시를 쓰지 4개월 만에 어떤 문학 잡지에서 이제 작품을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응모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제 시가 덜컥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언급결의 시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문학지 시를 보내면서도 거기에 당선이 되면 등단이 되는 것인지도 몰랐고 시인이 된다는 것도 모를 만큼 이 문학 세계에는 문외한이었어요. 다만 내가 시를 좀 썼으니까 어떤 그게 뭐 평을 받을까 어느 정도일까 알고 싶어서 보냈는데 그것이 덜컥 당선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시를 써본 때가 없고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당연히 기초적인 시의 지식도 없었고 창작 기법도 몰랐던 무지하고 무모하기 그지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쓴 몇 편의 시가 당선이 되고 엉겹결에 시인이라는 명찰을 달게 되자 가슴이 철렁하고 겁이 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쓴 시를 보고 아이고 이따위가 시라고 썼어. 이게 무슨 시이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싶어서 정말로 겁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딴에는 열심히 쓴다고 썼지만 늘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99년에 뉴욕에서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얼굴이 이제 이럴 때는 추운 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LA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글을 쓰는 문인들을 만나고 또 함께 문학 공부를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본격적인 문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예 미국의 살림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 이사를 가서 어떤 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50이 훨씬 넘어서 자식 같은 아이들과 공부를 했지만 참 재미있었어요. 덕분에 젊은 아이들과 함께 대학로의 그 낙엽 깔린 거리도 걸어보았고 대학로의 소극장에 가서 연극도 보고 또 소음악도 보고 또 홍대 근처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떡볶이도 먹어보고 인사동 막걸리 집에 둘러 앉아서 서로의 작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도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2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시를 쓰는 데는 더 이상의 이론과 학문적 지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2년 동안은 교양 과목이 많았지만 각 문학의 장르와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강의는 그 교양 과정 중에 거의 다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은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학문적이나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그저 실은 열심히 쓰고 열심히 지우는 그 길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2학년을 마치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LA에서 문학활동을 하면서 등단하고 10년이 넘어서야 첫 시집을 냈습니다. 저보다 더 늦게 시인이 된 사람들이 2집, 3집, 시집을 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난 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만 내고 죽을 거야. 정말로 주옥 같은 시만 모아서 어머 미국에 이런 시인이 있었어? 하고 한국 문단을 깜짝 놀라게 할 작품이 나오기 전에는 시집을 안 낼 거야 하면서 시집 내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참 당돌하고 건방지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내 딴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써놓은 내 시를 읽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걸 시집이라고 냈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정말로 겁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문학에도 시류라는 것이 있다면서 시류, 유행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써놓은 시들이 유행이 지난 옷처럼 된다면서
10년 동안 모은 시 이제 그만하고 모아서 시집을 자꾸 내라 그러는 그런 선배 시인들 때문에 결국 2011년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물론 지금 보아도 부끄럽고 설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시를 쓴 것도 어느새 20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감상할 시는 10년쯤 전에 썼었는데 이번 가을에 비디오로 나왔습니다. 이 가을에는. 여기서 이 가을은 지금 같은 봄, 여름, 가을 계절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쓴 것은 인생의 가을로 접어든 나의 현재를 가을로 표현했습니다. 사춘기나 그 어렸을 때 지나간 사랑처럼 설익고 서투르던 실수투성이의 내 삶이나 불같은 격정 속에서 영혼을 태우던 젊은 날의 사랑처럼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30대, 40대, 50대 인생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익을 대로 익은 연시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삶의 연륜이 소나무 향기처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점점 깊어가는 내 삶을 편안하게 그윽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시인들은 가끔 백지의 공포라는 말을 씁니다. 백지의 공포.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 위에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끔찍하며 공포라는 말을 쓰는지 아마 시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써야 하는 시인들의 영혼은 언제나 고달픕니다. 시는 시인들의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대부분 고통의 순간에 더 빛나는 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고통 자체를 극복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하며 고통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빛이 시인에게는 곧 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을 보지 않고 빛 쪽에서 어두운 터널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시인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본질적인 창작의 고통을 뜨겁게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열정과 인내가 있어야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그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시인들은 등단 초기 몇 년 동안은 아주 열심히 시를 씁니다. 그런데 글을 쓴 지 20년이 되는 지금은 그 열정도 많이 식고 또 제 영혼도 많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올 한 해 저는 단 한 편의 시도 완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시작을 해놓고 나면 그 뒤가 풀리질 않고, 그런데도 그 시 앞에 앉아서 그 영혼을 고달프게 하는 짓이 부질없는 짓 같아서 시 앞에 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작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늘 시에 마음이 묶여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도, 또 가끔씩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도, 또 뒤뜰에서 좋아하는 꽃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밀린 숙제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놀고 있는 것처럼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고 싶었고, 내가 어쩌다가 시에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없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시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절망적인 심정에 사로잡혀서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아무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홀홀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 앞에 앉으려고 애쓰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제 마음에 고요와 평화가 찾아와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시와 씨름을 하고 있을 때보다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가 시퍼런 눈을 뜨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서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많이 놀라면서 감사를 합니다. 어린 시절 서울에 살다가 전쟁 때문에 강릉에 피난을 간 것도,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못한 것도, 또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것도, 또 강릉에 살다가 할아버지가 계시는 삼척으로 이사를 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의 토양과 시를 쓸 수 있는 심성과 바탕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자라서 내가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고가 없을 때에 이제는 온전히 너만의 시간 속에서 시를 써라 하시면서 제 얼굴을 마비시켜서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를 쓰는 고통까지도 달게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열심히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시인들의 시도 몇 편 더 감상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가을 산책길을 걸을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